소장님 입으로 예. 지금까지 세븐의 또 감동을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예. 길에 감동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또 나오신 김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방송 끊자 하셨는데 제가 하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ROE를 올려야 돼요. 게스트 하나 왔을 때 2개 뽑아야죠.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요즘 좀 주식 투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저도 힘들어요. 한번 좀 뭘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지금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하락이 긴 건 처음이었어요. 다우지수도 뭐 8주 연속 하락 뭐 이러는데 99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하고 지금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7주 연속 하락인데 이게 닷컴 버블 이후로 최장기 하락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주봉 연속 7주 연속 하락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돌질 않아요. 저번에 코로나 때 이후도 적당히 반등하겠지 뭐 그냥 보통 2000에서 2200에서 무너졌으면 코스피 한 2200까지 정도 오는 게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50%를 더 올라가가지고 3300을 가버립니다. 상상을 못했던 장도 가고 그런데 거기서 왜 미국 주식은 이렇게 오르는데 한국 주식도 따라 오르겠지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 생각했을 때 다시 미국 주식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겠지라는데 올라가는 척하면서 또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설마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를 10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물릴 수 있게 차트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모두가 비관적으로 바뀌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한 4주 정도 하락하면 반등을 주더라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그런 예상을 다 깨버리고 깊고 긴 하락을 만들어주니까 모두가 비관론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장이 다시 올 거다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투자했다가 또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의 예상이 벗어나가 버리면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보다는 그냥 기업 자체를 보자. 그래서 상승장에도 오를 수도 있고 하락장에도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인플레에 강한 기업만 투자를 하다가 지금 제가 보는 뷰는 인플레가 꺾일 거다라 봐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네, 물가가 잡힌다는 상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잡히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1년, 2년 영원할 거다라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본 핵심은 세용지마예요.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는 거고 인플레도 우리 시장 평균보다 굉장히 오버한 상태의 인플레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언젠가는 떨어지는데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인플레가 꺾여 나가면 인플레에 강한 주식들 위주로 투자했던 사람들조차도 주가가 안 오르거나 다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로 투자해서 나온 수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가 꺾이면서 고성장 기업들이 다시 매력을 가질 거라 봐요. 인플레가 꺾인다는 게 좋은 의미로 안 꺾일 수도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불황이 와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불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인건비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잡혀가지고 인플레가 꺾이면 좋은 인플레가 아니거든요. 그럼 디플레 예를 들어서 제가 불황이라고 했을 때 침체해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이 거리에 맛집이 되게 많았었는데 맛집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맛없는 가게들밖에 안 남고 맛집이 3개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를 갈 것인가? 맛집 줄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면 성장주, 아까 말한 대로 맛집이라 불리는 기업들 얼마 안 남은 이 성장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ROE가 30% 이상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고성장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내려 꽂으면서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이런 기업들을 다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을 대비하면 그런 주식들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장주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것들 보면 PER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혹시 그 적정 PER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적정 PER을 따로 구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구하는 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적정 가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내가 FA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20승 투수를 10억에 끊어와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승 투수는 80억 줘도 된다. 그리고 10승 투수는 40억 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실적에 따라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ROE예요. 얼마나 기업이 매출 성장률 그리고 자본 효율이 높으냐를 봐야 되는데 한국 기업 ROE가 30% 높으면 PER 20배 이상 적용해도 괜찮다라 봐요. 그런데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줄여서 ROE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ROE를 보면 안 되는 거고 매출과 이익 성장률밖에 볼 수가 없죠. 거기다 이제 배당이라는 안전판을 봤을 때 이 정도면 PER 20배여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애플이 PER 20배면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재작년만 해도 PER이 80배였었어요. 근데 지금 PER이 막 15배, 17배 이렇게 됐거든요. 성장이 꺾였다라고 하지만 PER 15배가 되면 꺾인 성장치고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 매출과 이익이 영원히 감소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옛날 정도 작년 수준의 성장을 어느 정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PER 15배, 17배는 너무 저렴해지는 거죠. 결국은 돈을 버는 거, 돈을 앞으로 얼마나 잘 벌어올 건가와 그거 대비 PER이 얼마 정도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인수하는 기업들 보면은 되게 PER 낮은 거 사올 것 같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 사와요. 그래요? 20배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사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비싸게 사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주 서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주주들이 불만을 많이 가져요. 왜 비싸게 샀냐. 서한에서 설명해 주죠. 돈을 잘 벌고 성장을 잘 할 건데 당연히 그 정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주는 게 맞다. 그게 대표적으로 시즈캔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은 기업은 적당한 가격을 주자. 대표적으로 지금 빅테크들 보면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죠. 뭐 메타는 15배, 구글이 20배.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익이 떨어질 기업이냐 오를 기업이냐. 앞으로 이익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은 20배는 나쁘지 않은 게 되는 거고 떨어진다라는 뷰를 관점을 갖게 되면은 20배 PER이 지금은 20배지만 내년에 30배가 되고 내후년에 40배가 되니까 이거는 사양 산업이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PER 20배 선이 되면은 이거는 조금 사양 산업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양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PER 20배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ER 20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만 딱 들었을 때 되게 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되게 이게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지.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FA가 보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 때는 이 FA 금액이 막 천문학적으로 터지고 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FA 금액이 낮게 나와요. 운동선수의 승수는 똑같은데 그 당시 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주가는 기업의 가치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엉망일 때 기업 가치는 나쁘지 않은 기업들을 사면은 오히려 괜찮다라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장주들, 고성장주들의 가장 관점은 성장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봐야 돼요. PER이 약간 높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치면은 이제 나이가 35세 된 운동선수를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더 성장하길 바라면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할인값을 쳐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1살 정도 된 성장주, 빅테크주들이 그 정도 나이쯤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5년은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에이스로서 유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애플은 뭐 전기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스마트카 얘기도 나올 거고, 이제 AR, VR 얘기도 나올 거고, 이러면서 그런 성장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데려왔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망가지고 사업 안 해요, 뭐해요, 막 이렇게 막 퍼지고 나면은 제가 실패한 거죠. 제가 구단주로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가 골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저한테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진짜 빅테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가 많이 내려가는 이유도 좀 있잖아요. 그 워런 버핏이 이 시기 때 그 애플을 한 7천억인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워런 버핏도 물린 거네요. 평단가로는 안 물렸죠. 평단가는 안 물렸지만 30달러에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추가 매수 금액으로는 물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50달러쯤에 한번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40달러, 130달러가 내려왔으니까 물렸다는 생각을 우리 관점에서 하는데
버핏의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렸다라는 관점은 주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150달러, 130달러, 150달러 기업의 가치는 배제하고 주가로 봤습니다. 근데 버핏의 관점에서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창출해내고 있고 그 기업 대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뭐 EV/EBITDA 넣었을 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저렴하게 산 거다. 나는 할인가로 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앞으로 몇 년 뒤에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가 될 거니까 그렇게 현금 흐름 할인을 치고 나면은 아 내가 지금 싸게 산 거다. 이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 그래요. 네. DCF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더 투자를 좀 더 나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애플을 그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추가 매수 금액보다는 좀 더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핏도 후달려서 이제 사람들 개미들 좀 사게 하려고 주가 방어를 했다. 아니 그때 언론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신이 더 살 수 있었는데 네. 사니까 올라가서 덜 샀다고. 그 찰리 먼거가 한 발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비교해 보니까 그때 3월 달에 네. 딱 그 순간적으로 하락한 게 한 이틀인가 3일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산 거예요. 네, 그 가격대가 이제 평당 150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때만 딱 세일하고 다시 다 원상복구 됐어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전날짜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보다 더 싸게 내려왔으니까 지금이 2분기니까 언제 얼마나 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7월달, 8월달 이야기가 나올 또 거니까 나오는 거죠 그때. 그때쯤 되면 우리가 한 박자 늦은 거죠. 아, 저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열어보면 알겠죠. 소장님 그러면은 빅테크 우선은 빅테크는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애플, 넷플릭스 이번에 보면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이런 거는 훨씬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상 다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야구 선수로 치면은 뭐 양현종, 김광현 이런지 많습니다. 에이스들 많은데 네. 모두 다 좋은 거냐고 말하면 또 애매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 친구는 어깨가 조금 안 그러네요. 좋을 수도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이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그 월가의 컨센서스, 월가에서 이 정도 매출과 수익은 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시 월가의 다음 컨센서스를 위로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재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을 버는 거고 만약에 잘못 찾아서 더 밑으로 파고들 거를 또 투자하게 되면은 내 돈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구글, 애플 정도. 구글, 애플이 제일 무난해요. 왜냐면 네. 구글 사라, 애플 사라 해서 욕을 먹진 않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삼성전자 요즘 욕 먹죠. 뭐 KT&G 사라, 뭐 이런 얘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구글하고 애플은 그냥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뭔가 앞으로 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존하고 뭐 그 넷플릭스하고 뭐 컨텐츠랑 뭐 로봇이나 유통 좀 만든다고는 하는데 뭔가 또 자율주행이 더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독점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우리 현금 빨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확실한 현금 빨대가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이 된 상태인 거고 그 나머지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소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현금 빨대를 꽂은 상태에서 플랫폼이 되고 마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마소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마소가 분리자들 인수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데 내가 대형 플랫폼이 됐으니까 너가 나한테 합세를 해라. 이거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옛날에 저 삼국지라던가 예전에 전국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형 군주들이 뭐 조조나 원소나 송건들이 내가 이 정도 세가 됐으니까 너는 군소군주니까 나한테 합세해라. 내 편이 되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세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세가 편성되고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결국은 또 큰 판을 벌이고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아직 이들이 가지지 못한 다음 이제 메타버스다 본 거고 거기에 뛰어들었던 거고 네. 작년에 그러면서 메타버스 붐이 일었던 것도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소장님 그 빅테크 말고 네. 혹시 또 좋게 보시는 한두 가지만 또 말씀해 주세요. 있죠. 왜냐하면 네.
모두가 A를 볼 때 B를 보는 게 이제 괜찮은 투자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싸요. 주가가 안 비싸서. 그리고 모두가 A를 보고 있다가 이제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A가 질려요. 빅테크 질리고 나면 뭐 다른 거 없을까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이제 트렌드랑 지속적으로 현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고성장 그리고 이제 필수라 보면은 이제는 좀 뷰티를 보고 있어요. 아, 네. 이제 뭐 리오프닝이 되면서 뭐 다시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관점에서는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추세라고 보잖아요.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마스크를 딱 꼈다가 딱 벗었을 때 어색한 거예요. 이제 지금 야외에서 벗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벗어요. 맞아요, 안 벗어. 어색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보다도 그러네. 이랬을 때가 난 이제 더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좀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슬슬 벗을 거예요. 이제 벗고 나는데 이제 왜냐면 남이 벗으면 나도 벗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하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화장품일 수도 있을 거고, 립스틱일 수도 있을 거고, 뭐 리프팅을 한다라던가, 피부 관리라던가, 성형이라던가, 뭐 분야는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쨌든 공통점은 뷰티. 이 뷰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뷰티 쪽을 봤더니 주가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뭐 이번에 중국 리스크도 있다. 거기다가 뭐 상하이 봉쇄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안 올라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가라 봤고 그러면 코로나 때 그럼 뷰티 산업이 성장을 못 했냐? 성장 더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우리 관점상으로는 아직 뷰티 산업이 성장을 못했다라고 관점에서 주가를 할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오히려 땡큐인 거죠. 오히려 매출이 는 거예요? 네. 매출이 3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에 30% 올라가고 19년 대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나스닥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고 뭐 코넥스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내가 봤을 때 적정 가치를 매겨야 되겠죠. 여기서 그럼 이 기업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뷰티라는 것도 국내 사업에 한계가 있다 보면 결국 부딪히고 성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기업을 살 것인가? 이제 갓 성장을 하는 기업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살 것인가? 뷰티 시장이 가장 어디가 큰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브라질, 중국 순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외로 브라질 시장이 크구나. 브라질 시장을 어떤 기업이 장악했는가? 그럼 중국이라는 곳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아직 열리지 않은 호재가 되겠죠? 매출 성장으로. 이런 기업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서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좀 피부과를 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받아보고 나서 어떤 제품이 가장 효율적이겠구나.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명한 거랑 최근에 좀 치고 올라오는 거랑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좀 이제 결국은 고객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장 잘 맞춘 제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기업을 보시는 거예요? 글로벌 뷰티 회사보다는? 그게 다 괜찮아요. 지금 그 업종 내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부과 쪽에서도 이제 뭐 리프팅 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기업도 하나 있고요. 근데 PER이 굉장히 저렴해서 얘는 또 매력적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유명한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갓 등장해서 재작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하는 야구 선수로 치면 2년차 유망주 이제 한 5년차 이제 좀 중간 허리급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35살에 이제 약간 에이스 고참 에이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가? 누가 제일 저렴한가? 누가 제일 성장률이 빠른가? 그럼 성장 대비 누가 더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인가?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시간 ROE, 자본 ROE 다 계산하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 되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다 PER보다는 ROE가 더 위에 있었어요, 다들.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나서 물가가 잡힌 후를 생각해 보자.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 빅테크를 좀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뷰티 쪽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곳에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투자를 하면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투자는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이제 판단하고 나서 이게 확실하다라고 해서 투자했을 때 성공하는 것도 좋은데 물려도 봐야 돼요. 물려보면서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뷰티를 관심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뷰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보톡스를 만들었어요. 원래 보톡스라는 게 그게 이제 특정 회사, 외국계 회사의 상품 이름이 보톡스고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이제 원래 그건데 사람들은 다 보톡스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탄산 음료가 코카콜라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비쌌었어요. 근데 이제 저렴하게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들었다. 설마 쓰겠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10,000원에서 8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진짜요? 네, 그때 제가 뭐 저희 스승님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알았던 기업이긴 한데 그때 제가 아까 말한 3,000만 원에 물려있던 주식만 아니었으면 살려고 샀었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드라마틱한 되게 좋은 결과 나왔겠지만 딴 쪽에 물려있어서 못 샀었던 후회가 있었거든요. 1,000만 원만 넣어도 80억이네요. 네, 그거를 되게 후회하고 있었는데 꼭 분야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임플란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뷰티 개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제2의 제3의 똑같은 일이 상품만 바뀔 뿐이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가 된 거고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표들이, 양호한 지표들이 교차되는 그런 기업에 좀 투자를 하면 뭐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바로 성과가 안 나면 물려도 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황이랑 불황이 없을 거라 보는 거예요. 뷰티 시장 자체는 개인의 어떤 욕망이랑 연관된 거라서 개인의 기본 욕망과 연관된 산업은 호황 불황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립스틱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불황에 더 잘 팔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꾸준할 수 있겠다고 봤고 한국에 저는 가능성을 봤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제 인생이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건데 저 넷플릭스의 한국이라는 컨텐츠가 앞으로 시장을 굉장히 장악할 거다. K-팝을 장악한 게 이제 우리 BTS부터 시작해서 싸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악했듯이 이번에는 드라마 시장, 영화 시장을 한국이 장악할 거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고 났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서울을 찾아오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2019년 이때 보니까 에어비앤비 하는 친구들 얘기 다 들어보니까 성형 여행을 그렇게 많이 와요. 한국으로. 한국에 와서 여행도 하고 성형도 하고 이제 피부 관리도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관련된 상품들이 단순하게 국내 내수로만 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소장님 투자의 연결성이라 해야 되나요? 상상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도 세븐 갖고 촬영도 했지만 이렇게 계속 미래를 읽으시려고 하고 누구보다 이렇게 빨리 습득을 해서 먼저 가 있으시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낀 건 남보다 싸게 사야 안전하게 사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소장님,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좀 되새길 만한 투자의 원칙,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몇 가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이제 세옹지마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많이 연연했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50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는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더라.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호황장에도 돈을 벌어야 되고 불황장에도 버는 게 더 중요한 투자지 호황장에만 크게 버는 투자가 꼭 투자는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 기업이고 어떤 게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투자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에 보면요, 성장주가 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성장주는 거의 애플이 거의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비중상으로는 그렇죠. 애플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버핏이 하는 것들도 보면은 그 성장을 안 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개념을 버핏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면 성장한 거잖아요. 코스트코도 그러면 성장주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트 사양산업 끝.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이마트밖에 모르니까. 근데 근데 버핏 입장에서는 마트는 불황에도 장사가 잘 되고 호황에도 장사가 잘 되는데 코스트코는 해외로 진출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된 거죠. 호황 불황 없이.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이 마트가 해외로 진출하는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난 사업이야. 이렇게 관점을 보는 거고. 저는 오히려 사양 산업에서도 성장하는 사업들이 나오더라. 너무 성장이라는 게 빅테크에만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기술주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소장님 이렇게 해서 또 주식시장까지 한번 진단해 주시고 또 유망한 그런 그 유망하다고 좀 생각되는 섹터까지도 좀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장 좋을 때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